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산자락 끝에 작은 오두막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높은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지고 밤이 유난히 긴 곳이었는데 겨울이 되면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짐승들조차 다니기를 꺼려하는 험한 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두막에는 강호라는 이름의 젊은 사냥꾼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욕심 없이 산이 내어주는 것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강호의 오두막은 흙과 돌로 투박하게 지어졌지만 굴뚝에서는 언제나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쓸쓸한 산중의 온기를 더해주곤 했습니다. 강호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이 산속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왔지만 결코 외로움에 사무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법이 없는 맑은 심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맑은 계곡물에 세수를 하고 산신령님께 하루의 무사 안녕을 비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놓는 덫은 짐승의 씨를 말리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설치되었고 잡은 짐승들 또한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몰래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호를 산이 낳고 기른 아들이라 부르며 칭찬했지만 강호는 그저 묵묵히 미소만 지을 뿐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매서운 추위가 산골 마을을 덮쳤고 하늘에서는 며칠째 굵은 눈발이 쉬지 않고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밤이었는데 바람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오두막의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어댔습니다. 강호는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밀어넣고 방 안의 온기를 지키며 낡은 옷을 기워 입고 있었는데 문득 바람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다급하게 쫓기는 듯한 거친 숨소리와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강호는 처음에는 잘못 들었거니 생각하고 다시 바늘을 잡으려 했으나 이내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분명하고 가까워져 그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섞인 그 소리는 분명 누군가가 늑대 무리에게 쫓기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고 이 깊은 산중에 이 밤늦게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망설일 틈도 없이 벽에 걸어두었던 튼튼한 창을 집어들고 화로에서 불씨를 옮겨 붙인 횃불을 챙겨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눈발이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사냥꾼의 본능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숲 쪽을 향해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나아가던 강호의 눈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여러 쌍의 붉은 눈동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대여섯 마리는 좋게 되어 보이는 굶주린 늑대 무리가 한 곳을 에워싸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하얀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여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인은 이미 기력을 다한 듯 미동도 하지 않았고 늑대들은 당장이라도 그녀를 덮칠 기세로 입가에 거품을 물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지만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강호는 있는 힘껏 고함을 지르며 횃불을 늑대무리 한가운데로 던지듯 휘둘렀고 갑작스러운 불길과 사냥꾼의 기세에 놀란 늑대들이 주춤거리는 틈을 타 여인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강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산속을 울렸고 늑대들은 쉽지 않은 상대임을 직감했는지 아쉬운 듯 으르렁거리면서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며칠을 굶은 늑대들이라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강호가 창을 휘두르며 맹렬하게 맞서자 결국 우두머리 늑대가 길게 하울링을 하며 무리를 이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호는 늑대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쓰러진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쓰러진 여인을 안아든 강호는 그녀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서둘러 오두막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여인은 고운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가시덤불에 찢기고 눈에 젖어 엉망이 된 상태였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강호는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목숨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강호는 여인을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젖은 겉옷을 벗겨 말린 뒤 두꺼운 소미불을 겹겹이 덮어주어 체온이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강호는 밤새도록 가궁이 앞에 앉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계속해서 밀어넣으며 여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훈훈해지고 바닥이 뜨끈해지자 여인의 창백했던 볼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핏기가 도는 듯했습니다. 강호는 부엌으로 가서 말린 약초를 꺼내 정성스럽게 다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산에서 다친 짐승이나 사람을 구할 때 쓰던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쌉싸름한 약, 냄새가 좁은 방 안에 가득 차오르자 긴장했던 강호의 마음도 조금은 차분해지는 듯했고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은 세상 어느 곳보다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꼬박 밤을 새운 강호가 꾸벅꾸벅 졸고 있을 무렵 이불 속에서 앓는 소리가 들려와 그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여인이 힘겹게 눈을 뜨고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강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이 담긴 표주박을 건넸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여기는 안전하니 안심하십시오. 강호의 투박하지만 다정한 목소리에 여인은 경계심을 풀고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강호의 선한 눈매를 마주하고는 이내 안도하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인은 며칠 동안 강호의 오두막에 머무르며 지친 몸을 회복했는데 강호는 그녀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식사를 챙기고 방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강호가 차려주는 밥상은 거칠고 소박한 보리밥과 산나물 무침, 그리고 맑게 끓인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여인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먹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쫓기던 신세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강호 또한 그녀의 사정을 캐묻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여 침묵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은근한 믿음과 따스한 정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눈이 그치고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날이었는데 여인이 마당에 나와 강호가 장작을 패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땀을 닦으며 고개를 들자 여인은 조용히 다가와 하얀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강호는 선비라는 호칭이 어색하여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지만 여인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산에 사는 사냥꾼일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강호의 겸손한 대답에 여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인의 행동거지나 말투는 산골 여인과는 확연히 달랐는데 걷는 모습은 기품이 넘쳤고 사소한 손짓 하나에도 우아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강호는 그녀가 예사로운 신분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그녀가 평범한 촌부의 옷을 빌려 입고 있어도 감출 수 없는 귀티를 보며 속으로만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때때로 먼 산을 바라보며 수심에 잠기곤 했는데 그럴 때면 강호는 일부러 장작을 더 크게 패거나 헛기침을 하여 그녀의 시름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호에게는 그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평생 잊지 못할 꿈 같은 나날들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여인은 강호가 잠든 사이에 조용히 떠날 채비를 하였는데 인기척에 깬 강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는 이미 그녀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떠나시려 했습니까? 강호의 물음에 여인은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저를 찾는 이들이 근처에 왔을지도 모르니 제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선비님께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강호는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강호는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주먹밥과 말린 고기를 싸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강호는 여인이 산을 내려가는 길 입구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는데 눈 쌓인 산길은 여전히 미끄럽고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뽀드득거리는 눈길을 걸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가 주는 온기 덕분에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다다르자 여인은 멈춰서서 강호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은혜는 훗날 반드시 갚겠습니다. 부디 건강히 지내십시오. 강호는 그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오두막으로 돌아온 강호는 텅 빈 방 안이 예전보다 훨씬 더 넓고 쓸쓸하게 느껴져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이 머물던 아랫목에는 아직 그녀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고 부엌에는 그녀가 정갈하게 씻어 엎어놓은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호는 자신이 겪은 일이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느껴졌지만 벽에 걸린 그녀의 찢어진 비단 옷조각을 보며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사냥을 하고 나무를 했지만 문득문득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혹시라도 그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기대를 하곤 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지만 강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이 무사히 돌아갔는지 그녀를 쫓던 늑대 같은 자들에게 잡히지는 않았는지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을에 내려가 장터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들어보려 했지만 낯선 여인에 대한 소문은 들리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강호는 그저 산신령님께 그녀의 안위를 비는 것 말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겨울이 끝나갈 무렵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산속에서 도깨비불을 보았다거나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산을 뒤지고 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호는 그 소문이 자신이 구해주었던 여인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더욱 몸을 낮추고 오두막 주변을 경계하며 지냈는데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 그녀의 행방을 묻는다면 끝까지 모른 척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조심스러운 행동은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지만 강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강호의 오두막은 다시 고요함 속에 잠겼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평화로움과는 다른 긴장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강호의 눈은 흔들리는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베푼 선행이 머지않아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시작은 마을의 탐욕스러운 누군가에 의해 서서히 막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에는 다시금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긴긴 겨울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을 아래쪽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집에는 최부자라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전답 절반 이상을 소유할 만큼 부유했으나 재물에 대한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결코 채워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침에 눈을 뜨면 곳간을 둘러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장부를 펴놓고
소작인들에게 더 뜯어낼 것은 없는지 계산알을 튕기곤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름기가 흘러 번들거렸지만 눈매는 매섭고 탐욕스러워 마을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면서도 뒤에서는 수근거리며 손가락질을 하곤 했습니다. 최 부자에게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강호가 살고 있는 산중 오두막 터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해 전 지나가던 유명한 직관이 마을을 둘러보다가 강호의 오두막 자리를 가리키며 저곳은 금괴가 알을 품은 형세이니 자손이 번창하고 큰 인물이 날 천하의 명당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후로 최 부자는 강호에게 몇 번이고 사람을 보내 집을 팔라고 회유하고 협박도 해보았지만 강호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곳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해 왔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재력과 권세로도 어찌할 수 없는 강호의 고집에 속이 타들어가며 앙심을 품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칠성이라는 자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다 헐레벌떡 사랑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칠성은 평소 남의 말을 엿듣고 이간질하기를 좋아하는 가벼운 입을 가진 자였는데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큰 비밀을 알아냈다는 듯한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나리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그 산속 오두막놈 말입니다. 칠성은 최 부자의 귀에 대고 속닥거리며 며칠 전 새벽녘에 강호가 낯선 여인을 배웅하는 모습을 숲속에 숨어 지켜보았다고 고해바쳤습니다. 최 부자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지며 번뜩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강호를 몰아낼 절호의 기회라고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칠성에게 입단속을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마을 장터와 주막을 돌아다니며 그 이야기를 부풀려 퍼뜨리라고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칠성은 신이 나서 장날 왁자지껄한 국밥집 평상에 앉아 사람들에게 침을 튀기며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들 그거 아는가?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저 산 꼭대기 강호놈이 글쎄 밤마다 여자를 끌어들인다지 뭔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성실한 강호가 그럴 리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칠성이 워낙 생생하게 묘사하는 통에 하나둘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칠성의 입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마을 아낙네들의 빨래터를 거치고 사랑방 노인들의 장기판을 돌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여인이 다녀갔다는 이야기였던 것이 점차 강호가 서울 양반집 규수를 납치해 감금했다더라. 혹은 나라에서 찾는 흉악한 죄인을 숨겨주고 돈을 받았다더라는 흉흉한 괴담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강호의 오두막 쪽을 올려다보며 수군거렸고 밤이 되면 산에서 들리는 짐승 울음소리조차 강호가 데리고 있는 여인의 비명이라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변해가는 것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강호 자신이었습니다. 며칠 뒤 강호는 사냥한 토끼와 말린 약초를 팔기 위해 오랜만에 마을 장터로 내려왔는데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아주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그를 피하거나 흘끔거리며 곁눈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골로 거래하던 약재상 주인조차 강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샘을 서둘러 끝내려 했으며 덤으로 주던 박하사탕 하나 건네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답답했지만 사람들의 냉랭한 태도에 위축되어 서둘러 짐을 챙겨 산을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호가 마을을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 때 뒤에서 누군가가 저놈이 그놈이야.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속을 알 수 없는 놈이지라고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호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사람들은 짐짓 딴청을 피우며 흩어질 뿐 누구도 나서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강호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과 불길함이 동시에 피어올랐는데 자신이 구해주었던 여인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 하는 짐작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그 여인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따져 묻지도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강호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마당을 서성거렸는데 울타리 주변 눈밭에서 낯선 발자국들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발자국이 아니라 집신을 신은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었고 누군가 오두막 안을 훔쳐보려 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강호는 이미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튼튼하게 잠가두었던 문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창을 손에 쥐었습니다. 산중의 정막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긴장감으로 변해 그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눈발이 잦아든 오후, 산 아래에서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올라오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고아가 된 강호를 친손자처럼 아끼고 보살펴준 은인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강호는 서둘러 마당까지 뛰어나가 박노인을 부축해 방 안으로 모셨는데 노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험한 눈길을 어찌 혼자 올라오셨습니까? 기별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강호의 걱정 어린 말에 박노인은 한참 동안 숨을 고른 뒤에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노인은 강호가 내어온 따뜻한 숭늉을 마시고는 떨리는 손으로 강호의 손을 꼭 잡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호야, 내 말을 잘 듣거라. 지금 마을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가 않아. 내가 이 늙은 몸을 이끌고 온 것이다. 박노인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침전되어 있었고 그 속에 담긴 걱정과 연민이 강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강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는데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최부자 그 위인이 지금 너를 잡을 덫을 놓고 있어. 네가 무슨 큰 죄를 지은 놈이라고 관아에 고발할 기세다. 박노인은 마을에 퍼진 소문들을 하나하나 강호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내용은 강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고 끔찍했습니다. 강호가 산적들과 내통하여 양반집 교수를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려 했다거나 심지어는 여인을 해치고 암매장했다는 헛소문까지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호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주먹을 불끈 쥐었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어르신, 맹세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저 눈보라 속에 쓰러진 사람을 구해 며칠 돌봐주었을 뿐입니다. 강호의 항변에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다는 듯이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는 네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안다. 네가 개미 한 마리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놈이라는 걸 내가 모르겠느냐. 박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귀는 얇고 입은 가벼운 법이다. 더구나 최 부자가 뒤에서 돈을 뿌려가며 소문을 조작하고 있으니 진실이 거짓에 묻히는 것은 시간 문제야. 박노인은 최 부자의 진짜 목적이 강호의 오두막 털을 빼앗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호에게 이번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임을 일깨워주며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호는 박노인의 말을 듣고 나서야 최 부자의 검은 속내를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최 부자를 찾아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강호의 어깨를 누르며 엄한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지금 네가 흥분해서 날뛰면 오히려 그자들의 꾀에 넘어가는 꼴이 된다.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함부로 입 밖에도 내지 말거라. 박노인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녀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강호에게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음을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강호는 노인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억지로 화를 사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노인이 산을 내려갈 시간이 되자 강호는 노인을 등에 업고 산 중턱까지 발에다 들였습니다. 노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가 남기고 간 말의 무게는 천근만근 강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강호야, 명심해라.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법이다. 당분간은 죽은 듯이 지내야 한다. 박노인은 마지막까지 강호를 걱정하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강호는 노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강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방 안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해준 여인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는데 그녀의 기품 있는 모습과 맑은 눈동자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녀가 무사히 돌아갔다면 그것으로 족한 일이었으나 그녀로 인해 자신이 평생 살아온 터전을 잃고 죄인 취급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강호는 결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은 사냥꾼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으며 그로 인해 고초를 겪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구슬프게 들려왔는데 마치 강호의 처지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강호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활을 어루만지며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오두막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겠노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최부자가 아무리 돈과 권세로 자신을 짓누르려 해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신의 진심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해 보여 강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탐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호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는 낮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사냥도 나가지 않은 채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가끔 마을 아이들이 호기심에 산을 올라와 돌을 던지거나 도둑놈아 나와라 하고 소리치고 도망가는 일도 있었지만 강호는 그저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장작도 줄어들었지만 마을로 내려가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눈을 녹여 물을 마시고 저장해 둔 말린 도토리로 끼니를 때우며 고립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최부자의 계략이 더욱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는 관아의 이방과 접촉하여 강호를 잡아넣을 구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이방에게 뇌물을 건네며 산속에 수상한 자가 숨어들어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관아에서 나서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탐관오리의 수하인 이방은 돈주머니를 챙기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고 곧 포졸들을 풀어 강호를 압송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 관군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소문에 공포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강호가 잡혀가면 마을이 다시 조용해질 것이라 기대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강호는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밤잠을 설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늑대 무리에게 쫓기거나 벼랑 끝으로 몰리는 악몽을 꾸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좁은 방 안은 감옥처럼 느껴졌고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포졸들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강호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 찬물로 세수를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누군가 오두막의 살인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안에 강호라는 자가 있느냐? 썩 나와 보라. 굵직하고 위압적인 목소리의 강호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을 사람들의 행패가 아니라 관아에서 나온 사람들의 목소리임이 분명했습니다. 강호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폭풍이 그의 눈앞에 닥쳐온 것이었습니다. 강호는 문을 열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산신령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해가 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간절했고 두려움 속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으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호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밖에서는 다시 한번 재촉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문풍지가 찢어질 듯 펄럭였습니다. 강호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문 밖에는 횃불을 든 장정들이 어둠을 밝히고 서 있었는데 그들의 그림자가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팔짱을 끼고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는 최 부자의 모습이 보였고 그의 옆에는 포승줄을 든 포졸들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강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눈부신 횃불빛에 잠시 눈을 찡그렸지만 이내 최 부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강호의 운명을 가를 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강호의 얼굴을 어지럽게 비추는 가운데 최 부자는 되게 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강호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뒤에 선 포졸들은 마치 죄인을 다루듯 험악한 기세로 강호를 에워쌌고 쇠창과 육모 방망이를 든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더니 동네방네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강호야, 네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관아의 명을 받아 너를 조사하러 왔으니 썩 비키거라. 강호는 기가 찼지만 관아의 위세 앞에 섣불리 대항할 수 없어 입술을 깨물며 그들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은 흙투성이 신발을 신은 채로 강호의 신성한 보금자리인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찾겠다는 명분으로 세간살이를 함부로 뒤지기 시작했는데 정갈하게 개어놓은 이불을 발로 차서 흐트리고 옷가지들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강호가 부모님께 물려받아 애지중지하던 낡은 반다지도 그들의 거친 손길에 우지끈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안에 들어있던 소박한 살림살이들이 방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호는 그 광경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포졸 한 명이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있어 몸부림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방 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포졸 중 하나가 아궁이 근처에서 여인이 사용했던 피 묻은 천 조각을 발견하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리, 여기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습니다. 핏자국이 선명한 것이 누군가를 해친 흔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강호가 여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난 뒤 태우지 못하고 구석에 두었던 붕대 조각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천 조각을 집어들고는 강호의 코앞에 들이밀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네가 무고한 사람을 납치하여 해코지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제 더 이상 발뺌할 생각일랑 말거라. 강호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짐승에게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고 남은 것일 뿐입니다. 사람을 구한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입니까? 하지만 강호의 절규는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강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천조각을 흔들며 포졸들에게 더욱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좁은 오두막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부엌의 그릇들이 깨지는 소리와 장독이 넘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져 산속의 고요를 처참하게 깨뜨렸습니다. 한바탕 난동이 지나간 후 최 부자는 포졸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고 강호와 단둘이 방 안에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통을 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뱀처럼 교활한 눈빛으로 강호에게 다가와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게 강호, 내 자네가 딱해서 하는 말일세. 관아에 끌려가서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 멀쩡한 사람도 병신이 되어 나오기 마련이야. 최 부자는 혀를 차며 걱정하는 척 연기를 했지만 그 속내는 뻔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내 자네가 이 집과 땅 문서를 내게 넘기고 조용히 이 마을을 떠난다면 내 힘을 써서 이번 일은 없던 것으로 해주겠네. 어떤가?
목숨보다 집이 더 중하진 않을 테지. 강호는 최 부자의 더러운 제안에 치가 떨려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노리던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두려움보다는 오기가 생겨났습니다. 강호는 최 부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이 깃든 곳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 넘길 수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관아에 가서 당당히 밝힐 것이니 헛수고하지 마시오. 강호의 서슬퍼런 기세에 최 부자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얼굴을 붉히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놈이 술을 권하니 뺨을 치는구나. 내 놈이 정령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 포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은 아주 질이 나쁜 흉악범이다. 당장 오랏줄로 묶어 끌고 가고 싶지만 날이 어두워 산길이 위험하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광장으로 끌어내려 공개적으로 심판하겠다. 그는 강호에게 내일 정오까지 마을 광장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광군을 풀어 산을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최 부자와 일당들은 으름장을 놓고는 횃불을 들고 산을 내려갔는데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매캐한 연기 냄새와 짓밟힌 눈자국 그리고 처참하게 부서진 강호의 가재도구들만 남았습니다. 폭풍 같은 소동이 지나가고 다시 적막이 찾아온 오두막에서 강호는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부모님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박살난 것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힘없는 백성이라는 이유로 가진 것이 집 한 채뿐이라는 이유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원통했습니다. 강호는 깨진 그릇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방을 정리하던 중 강호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물건이 닿았습니다. 아랫목 구석 여인이 머물던 자리의 집자리 밑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호가 그것을 집어들어 호롱불 밑에 비추어 보니 그것은 여인이 실수로 떨어뜨리고 간 듯한 작은 놀이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아낙네들이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으로 정교하게 조각된 봉황 2마리가 서로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었고 그 아래에는 붉은색 비단술이 길게 늘어져 있어 한눈에 봐도 예사 물건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호는 그 놀이개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황 문양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구해준 여인이 단순히 양반집 규수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신분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이 떨려왔습니다. 만약 그녀가 왕실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그녀와 단둘이 며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호는 대역죄인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꾸며낸 거짓 소문보다 더 무서운 진실이 그의 손안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강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놀이개를 내일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다면 여인이 도망자가 아니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귀한 신분의 여인이 산적 따위와 어울릴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여인의 신분이 노출되고 그녀가 외간 남자와 오두막에서 지냈다는 소문이 퍼져 그녀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흠집을 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자고 은인의 곤란한 처지를 이용하는 비겁한 짓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놀이개를 꽉 쥐고 가슴에 품으며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밤은 깊어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고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눈보라치던 밤, 죽어가던 여인을 살린 일, 그녀와 나눴던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녀가 떠날 때 남겼던 감사의 인사까지 그 모든 순간들은 강호에게 있어
거짓 없는 진심이었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선행이었습니다. 강호는 비록 내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묵직한 결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산새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로 깨끗이 몸을 씻고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기워 입은 옷이었지만 구김없이 다림질하여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상투를 다시 틀어 올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갓을 머리에 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뱃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마치 결전을 앞둔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강호는 오두막을 나서기 전 부모님의 위패 앞에 절을 올리며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는 오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부디 저를 지켜주시고 진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절을 마친 강호는 품속에 여인의 놀이개를 깊숙이 감추고 굳게 닫힌 방문을 한번 뒤돌아본 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고 눈 덮인 산길 위에는 그의 비장한 발자국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산 중턱을 내려올 때쯤 마을의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마을 광장 쪽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강호를 맞이할 준비를 끝내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차가운 아침 공기로 폐부 깊숙한 곳까지 채웠습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고 오직 정면으로 맞서 돌파하는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길가에 나와있던 몇몇 사람들이 강호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강호가 내려온다. 도망가지 않고 제 발로 오다니 대단한 배짱이네. 개중에는 강호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이웃들도 있었지만 최 부자의 눈이 무서워 선뜻 다가오지는 못하고 멀찍이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강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고 그의 모습에 오히려 주눅이 든 사람들은 슬금슬금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은 밤새 걱정으로 뜬 눈을 지새운 듯 까칠했고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강호야, 이 미련한 놈아. 어쩌자고 이 사단이 나도록 가만히 있었느냐. 그냥 눈 딱 감고 도망이라도 가지 그랬어. 박노인은 강호의 손을 잡고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강호는 노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왜 도망을 갑니까? 제가 도망가면 진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잘 해결될 것입니다. 강호는 박노인을 뒤로하고 마을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고 그 앞에는 최 부자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옆에는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도열해 있었고 이방은 붓과 종이를 들고 강호의 죄목을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광장을 빙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구판이라도 벌어진 듯한 분위기였지만 그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겁고 살벌했습니다. 최 부자는 강호가 나타나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천하의 몹쓸 죄인 강호가 온다. 내 이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최 부자의 고함 소리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강호에게 쏠렸습니다. 강호는 뚜벅뚜벅 걸어가 멍석 앞에 멈춰섰지만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꼿꼿이 서서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 무릎을 꿇을 이유도 없소. 내 집에 들이닥쳐 행패를 부린 것은 오히려 당신들이니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요. 강호의 당당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최 부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꿇어앉히고 주리를 틀 준비를 하여라. 최 부자의 명령에 포졸들이 강호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무릎을 꿇리려 했습니다. 강호는 거세게 저항했지만 여러 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억지로 무릎이 꿇려진 강호는 고통 속에서도 눈빛만은 잃지 않고 최 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시오. 그 형벌을 멈추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파발마 한 필이 보였는데 말 위에 탄 사람은 관아의 복장이 아닌 궁중의 내관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낯선 인물의 등장에 최 부자와 이방은 당황하여 입을 벌렸고 포졸들의 손길도 멈칫했습니다. 내관은 말에서 뛰어내려 숨을 헐떡이며 광장 중앙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손에 금색으로 장식된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이방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관은 강호 앞을 막아서며 최 부자를 향해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짓인가. 왕실의 귀한 손님을 모시는 길을 닦아놓지는 못할 망정. 죄 없는 백성을 핍박하고 있다니. 내관의 호통에 최 부자는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거렸지만 뭔가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들어 내관을 바라보았는데 내관의 허리춤에 매달린 누리개가 자신의 품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양임을 발견하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구한 여인이 단순한 귀족이 아님을 확인 사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강호와 최 부자의 싸움을 넘어 훨씬 더 거대하고 높은 곳의 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다가올 폭풍전야의 긴장감 속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웅장한 나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렁찬 나팔 소리가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며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마을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이 열리는 듯 웅장했고 땅이 진동하는 듯한 말발굽 소리가 뒤따라 들려와 사람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굽은 길을 돌아 나타난 것은 찬란한 황금색 깃발을 앞세운 거대한 행렬이었는데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호위 무사들이 위풍당당하게 행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배열을 갖추어 마을 광장을 순식간에 에워쌌고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최 부자와 이방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와 형틀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행렬의 중앙에는 4마리의 말이 끄는 화려한 가마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지붕에는 금으로 만든 봉황 장식이 달려 있어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짐작게 했습니다. 가마 주위에는 비단 옷을 입은 궁녀들과 내관들이 고개를 숙인 채 따르고 있었고 오색 찬란한 일산이 가마 위를 드리워 존귀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왕실의 행차를 눈앞에서 목격하고는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혀 저절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강호를 죄인 취급하며 왁자지껄했던 광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오직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와 말들이 푸르르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가마가 멍석이 깔린 광장 한가운데 멈춰서자 앞서 달려왔던 내관이 허리를 굽혀 가마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모든 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눈부시도록 붉은 골룡포를 입고 익선관을 쓴 왕이었습니다. 왕의 얼굴은 온화해 보였으나 그 눈빛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 감히 고개를 들어 용안을 쳐다보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은 가마에서 내려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은 더욱 납작 엎드리며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왕은 흙먼지 날리는 시골 광장의 풍경과 멍석 위에 죄인처럼 꿇어앉아 있는 강호를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어 왕의 뒤를 따라 가마에서 내린 이는 고운 비단 당의를 입고 머리에 화려한 첩지를 꽂은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늑대에게 쫓기던 초라한 행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맑고 선한 눈동자만은 강호가 오두막에서 보았던 그 눈빛 그대로였는데 그녀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군중 속에 섞여 있는 강호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멍석 위에 결박된 채 앉아있는 강호를 발견하고는 안타까움에 입을 막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 은인께서 어찌 저런 험한 꼴을 당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공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광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주는 채통을 지킬 겨를도 없이 강호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왕이 부드럽게 그녀를 제지하며 먼저 강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왕은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내 강호의 결박을 풀라고 명했고 포졸들은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서둘러 오랏줄을 풀어헤쳤습니다. 강호가 저린 팔을 문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왕 앞에 고개를 숙이자 왕은 강호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바로 내 딸의 목숨을 구한 의로운 사냥꾼인가? 내 궁궐에서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밤잠을 설쳤는데 그대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고 들었네. 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고 그 말을 들은 최 부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강호는 황송하여 몸 둘바를 모르게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산에 사는 미천한 백성이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일 뿐 칭송받을 일이 아니옵니다. 강호의 겸손한 태도에 왕은 더욱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뒤에 서 있던 공주는 강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인사했습니다. 선비님, 지난번에는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떠나 죄송했습니다. 쫓기는 신세라 혹여 선비님께 해가 될까 두려워 그랬던 것이니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공주의 말에 강호는 품속에 간직했던 옥 놀이개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치며 말했습니다. 이 귀한 물건을 두고 가셨기에 언젠가 돌려드릴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주인을 찾아드리게 되어 다행입니다. 놀이개를 받아든 공주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멍석 옆에 주저앉아 있는 최 부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이미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린 채 덜덜 떨고 있었는데 왕의 서리빨 같은 시선이 꽂히자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소인이 눈이 멀어 하늘 같은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라며 땅에 머리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너는 너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죄 없는 백성을 모함하고 심지어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구나. 네 죄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가르는데 어찌 살기를 바라느냐. 왕의 호통 소리에 최 부자는 혼절할 듯 몸을 비틀었고 옆에 있던 이방과 포졸들도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왕은 곁에 있던 내관에게 명하여 최 부자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즉시 처결하도록 했습니다. 여봐라, 저 탐관오리와 결탁하여 양민을 괴롭힌 최가놈을 당장 하옥하라.
그리고 그가 부당하게 모은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 일족은 이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하여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호위 무사들이 달려들어 최 부자와 이방을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 부자가 끌려가고 광장이 정리되자 왕은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왕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간악한 자의 늪에 넘어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이웃을 핍박했으나 그 또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니 내 이번 한 번은 묵과하겠노라. 허나 앞으로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다시는 억울한 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왕의 너그러운 처분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를 연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강호에게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끄러워했습니다.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와 왕에게 읍소하며 말했습니다. 전하, 강호는 본래 심성이 곱고 효심이 지극한 아이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리석어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이제라도 전하 덕분에 누명을 벗게 되었으니 이 늙은이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왕은 박노인의 충정을 치하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쪽으로 몸을 돌려 강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사람은 그대들이 돌을 던지던 그 순간에도 내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지켰다. 진정한 의인이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왕의 말씀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강호에게 다가와 사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호야, 우리가 미안했다. 최 부자의 말만 믿고 너를 의심하다니 면목이 없구나. 평소 강호를 구박했던 아낙네들도 눈물을 훔치며 용서를 빌었고 돌을 던졌던 아이들도 부모의 뒤에 숨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호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이웃끼리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법이지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강호의 넓은 아량의 사람들은 더욱 감복했고 광장에는 화해와 용서의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해는 중천에 떠올라 따사로운 햇살을 비추고 있었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삭막하고 살벌했던 광장은 이제 축제의 장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강호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내 그대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으나 그대는 재물이나 벼슬을 탐할 위인이 아님을 안다. 허나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니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라. 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지금 사는 오두막과 산이면 족합니다. 다만 바라옵건대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탐관오리의 수탈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강호의 대답에 왕은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욕심 없는 사람이로다. 내 그대의 청을 들어 이 고을에 어진 사또를 보내 다스리게 할 것이며 그대에게는 이 산을 지키는 상감의 벼슬을 내려 평생토록 숲과 짐승들을 돌보게 하겠노라. 왕의 파격적인 제안에 강호는 깜짝 놀라 사양하려 했지만 공주가 옆에서 거들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아니 상감님, 이는 아버님의 뜻이자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부디 받아주시어 저희가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게 해주세요. 공주의 간곡한 부탁에 강호는 결국 감사의 뜻을 표하며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왕은 기분이 좋아져 내관에게 일러 마을 잔치를 열도록 명했습니다. 오늘 이 기쁜 날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 내가 가져온 음식과 술을 풀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궁녀들과 무사들은 수레에 실려있던 산해진미를 꺼내 광장에 펼쳐 놓았습니다. 평생 구경하기도 힘든 궁중 음식들이 줄지어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아이들은 떡과 과자를 받아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광장 한쪽에서는 솥을 걸고 고깃국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구수한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하며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자 왕은 화려한 멍석 대신 강호와 박노인 그리고 마을의 촌노들과 함께 흙바닥에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왕은 권위를 내려놓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촌노들은 처음에는 어려워하다가도 왕의 소탈한 모습에 마음을 열고 농담까지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공주 또한 마을 안악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며 자신이 오두막에서 지낼 때 겪었던 이야기들을 재미나게 풀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주가 자신들과 똑같이 보리밥을 먹고 나물을 무쳐 먹었다는 사실에 친근감을 느끼며 그녀를 우리 공주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사람들 틈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더할 나위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이 웃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호는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오두막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왕은 강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오늘 밤은 궐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묵고 싶구나. 화려한 행궁보다는 그대의 오두막이 더 편안할 것 같으니 내게 하룻밤 잠자리를 내어줄 수 있겠느냐. 왕의 뜻밖의 제안에 강호는 당황했지만 이내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누추한 곳이라 모시기가 송구하오나 전하께서 괜찮으시다면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왕은 껄껄 웃으며 강호의 어깨를 두드렸고 공주 또한 오두막에서의 추억이 깃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머물고 싶다며 즐거워했습니다. 강호는 서둘러 산으로 올라가 오두막을 정돈할 채비를 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강호를 도왔는데 부서진 문짝을 고치고 찢어진 문풍지를 새로 바르며 엉망이 된 살림살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누군가는 택감을 지어 나르고 누군가는 깨끗한 요와 이불을 가져와 방 안에 깔았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이자 폐허 같았던 오두막은 금세 예전의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강호는 땀을 흘리며 일하는 이웃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화해와 정의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오두막 주변에는 청사초롱이 내걸려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왕과 공주 그리고 강호는 오두막 마루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 보았는데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왕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단청보다 이 오두막의 흙벽이 더 아름답고 수라상의 진수 성찬보다 그대가 끓여준 된장국이 더 그립구나. 오늘 저녁은 그대가 평소 먹던 대로 차려주게. 왕의 소박한 주문에 강호는 부엌으로 들어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강호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아궁이에서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은은한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죽음의 공포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따뜻한 밤 냄새와 사람의 온기만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쌀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지만 결코 깨고 싶지 않은 아름다운 꿈이라고. 그리고 이 꿈은 내일 아침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을 현실이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사를 느꼈습니다.